오늘은 폐암 환자분들께서 꼭 보셔야 하는 영상인데요. 루마크라스라는 새로운 항암제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약은 세계 최초의 KRAS 억제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약물인데요. 네, 그럼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딴짓하는 병리쌤입니다. 아픈데 웃잡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18년도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를 보면 남녀 합쳐서 폐암은 위암, 갑상선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종입니다. 장기적인 발생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은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인 반면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은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폐암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약 28명으로 크게 증감소 추세 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혁신적인 폐암 항암제가 많이 등장했고 이 덕분에 폐암 환자의 5년 암 상대 생존율은 12.5%에서 32.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과 제약사에서 혁신적인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효과 좋은 항암제 덕택에 암 환자의 생존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는 효과 좋은 항암 신약에 대한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간 나왔던 기존의 폐암 표적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기전의 새로운 항암제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미 FDA는 최초로 KRAS를 타겟으로 하는 폐암 표적 항암제를 지난 5월에 허가했습니다. 루마크라스라는 동반 진단 의약품이기도 한데요. FDA 허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약품은 암젠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제품명은 루마크라스, 성분명은 소토라십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환자분들께 이 투약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제를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폐암, 정확하게 말하면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전신항암요법 치료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 중에 여전히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전이가 있는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처음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아있는 종양에서 KRAS G12C 유전자 동반 진단 검사를 해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죠.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하면 적어도 한 번 이상 전신요법을 받은 국소진행성 혹은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 KRAS G12C 변이가 있다면 루마크라스를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약할까요? 다행히도 이 약제는 경구 투여 약제로 하루에 한 번 960mg을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타블렛 한정은 120mg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8알을 드셔야 하는군요. 그럼 이 약제를 허가받는 데 근거가 된 임상시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제는 이 약제를 이용한 1년의 임상시험을 코드 브레이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시리즈 중에 코드 브레이크 100 이상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NEJM, 즉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기관 오픈 레이블 단일군 임상시험으로 임상시험에 참가한 분들은 126명이었는데요. 환자 연령 중앙값은 63.5세였고 81%는 백인이었으며 아시아인은 15.1%였다고 합니다. 참여한 환자의 81%가 전통적인 항암치료나 면역항암제 치료에 더 이상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효과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객관적 반응률, Objective Response Rate를 보시면 객관적 반응률이라 함은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종양의 크기가 실제로 감소한 비율을 보는 건데요. 전체 환자에서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은 37.1%로 124명의 환자 중 4명 3.2%에서는 완전한 반응, Complete Response를 확인했는데 이것은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42명 33.9%에서는 부분 반응, 크기가 완전히 줄어들지 않았지만 남아있다는 말이죠. 안전병변, 크기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았던 환자는 54명 43.5%였고 루마크라스 치료에도 불구하고 종양의 크기가 증가한 경우는 16%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 조절률, Disease Control Rate는 80.6%입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 Progression Free Survival의 중앙값은 6.8개월,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은 12.5개월로 환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D-L1 발현율과도 비교를 했는데요. PD-L1 발현율이 1% 미만인 경우 반응률은 48%, 1에서 49%의 환자는 39%, 50% 이상의 발현율을 보인 환자에서는 22%로 PD-L1 발현율이 낮을수록 루마크라스 치료에 반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약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KRAS G12C 유전자 동반 진단 검사를 해서 양성, 즉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럼 동반 진단 검사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루마크라스의 FDA 허가 사항에 보면 FDA가 승인한 검사법으로 하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루마크라스 처방에 사용할 수 있는 검사법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가던트 헬스사의 가던트 360 CDX와 나머지 하나는 퀴아젠사의 KRAS RGQ PCR 키트입니다. 미 FDA 동반진단 검사법 목록을 보시면 화면과 같이 허가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검사법 중 퀴아젠사의 KRAS RGQ PCR 방법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퀴아젠사의 KRAS RGQ PCR 검사는 대장암 치료제를 처방하기 위한 검사법으로도 이미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검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추가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종양을 제거하고 병리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병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파라핀 포매 검체가 있다면 별도의 조직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DNA, 유전자를 분리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은 검체량이 너무 작거나 앞선 여러 검사에서 다 소진해버렸다면 조직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병리과에 검체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담당 주치 선생님과 병리 전문의께서 처방하기 전에 검사와 관련해 논의를 한 후 환자분들께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의 안내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장암과 비소세포암 항암제 처방을 위한 검사를 위해서 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폐암의 경우에는 KRAS G12C 변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종류의 KRAS 유전자 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데요. 폐암의 경우에는 화면의 가운데 G12C 유전자 변이를 확인한다면 루마크라스 처방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폐암과는 반대로 7가지의 유전자 변이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런 유전자 변이를 가진 암세포가 있다면 항암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당 항암제를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진행 과정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은데요. 일반적인 PCR 절차를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의 치료 기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KRAS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KRAS는 풀어서 화면에 나가죠. KRAS만 설명하자면 영상을 몇 편 더 촬영을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세포 내에서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서 세포의 증식과 분열 또는 어떠한 분화된 세포로 갈 수 있게끔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KRAS가 활성화되면 신호를 전달해서 세포가 증식하게 되고 KRAS가 비활성화되면 신호가 차단이 돼서 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것이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실 전등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등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전원이 꺼지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만약 KRAS 유전자에 변이가 있어 KRAS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즉 스위치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세포에게 증식하라는 신호를 계속 전달하게 되는데요. 만약 암세포에서 이 KRAS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암세포가 무한히 자라고 종양이 계속 커져서 전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루마크라스는 변이가 일어난 KRAS C12V에 강력하게 결합해서 더 이상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반면에 정상 KRAS에는 C12V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통상적으로 KRAS 유전자 변이는 전체 악성 종양의 약 20%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악성 종양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가 그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KRAS 억제제가 개발하기 무척 어려웠다는 점이겠죠. 오랜 노력 끝에 KRAS의 GTP 결합을 방해하는 저분자 결합 포켓. 말이 어려운데 딱히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저분자 결합 포켓을 찾게 되면서부터 연구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고요. 임상에 진입한 지 3년도 채 안 돼서 FDA가 가속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미개척 분야인 KRAS 억제제로 최초의 허가에다 KRAS 유전자 변이가 있는 다른 종양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팝뉴스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마크라스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설사, 근골격계 통증, 메스꺼움, 피로, 간 손상, 기침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간질성 폐질환 증상이 보이면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요. 복용기간 전에 간 기능 검사를 하고 투약하는 동안 간 기능 장애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지난 5월에 허가가 되었고요.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가 나면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